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이 중요한 시점에 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부문에서의 연이은 시험 성공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 무력의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우위를 가집니다. 말만 들어도요, 뭔가 오싹하잖아요. 그냥 초음속도 아니에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어제가 아니고 지난 5일입니다. 지난 5일 영상을 보셨는데 저 당시에 조선중앙TV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합참이 미사일 비행거리하고 뭐 정점 고도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았고 뭐 극초음속이라고 북한에서 말을 했지만 성능이 과장된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또 쐈습니다. 어제 또 보란 듯이 마하 10 내외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한 건데요. 마하 10 정도면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의 속도입니다. 뭐 합참에서는 우리 군은 뭐 발사체에 대한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만약에 핵을 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쏠 경우 도달할 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은데 과연 이게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하라는 건요, 우리가 무슨 뭐 만화 영화에서나 뭐 마하 얼마 말만 들어봤지 마하 10은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빠르긴지. 그런데 그 마하 10의 속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대요. 그것도 닷새전 그리고 어제. 오늘 북한이요, 자축 사진들을 공개해서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자기들 지금 기술 발전했다고 보세요.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대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 661일 만에 뭐 공개됐나 봐요. 이 현지 참관하는 게 공개된 거예요. 무기 시험 현장에서 첫 공개 포착됐습니다. 1000km 날아가서 표정 명중했대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이건 반드시 우리 합참이 확인해야 됩니다. 최종 시험 발사 통해 기동 능력을 확증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닷새전 그리고 어제 연달아 지금 새벽부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됐다는 사실 어제 상황 때 저 얘기를 할 때는 닷새전에 쐈던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던진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고 그 앞에 수식으로 킬체인을 얘기했어요. 일단 선제 타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일단 배종찬 소장님 킬체인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킬체인, 바로 킬입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건 막을 수도 없어요. MD, 미사일 디펜스로도 못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발사되기 전에 조짐이 있기조차 전에 그걸 감지하고 바로 그 발사 지점을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킬체인, 없앤다. 네. 선제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군 매뉴얼에는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을 하는 건 전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 용어는 쓰지 않았고 3년 전에 나왔던 표현도 전략 표적 타격.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네. 킬체인이라는 게. 네.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렇게 해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다. 아하.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선제 타격은 논란 정도가 아니라 파장이 큰 단어예요. 일단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은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킬체인 이런 전문적인 군사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문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논란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당시에 저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토론이 중계됐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이제 막 대선판에 급작스럽게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중요한 분야,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많은 논란을 낳았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일단 킬체인, 전문 용어를 쓰면서 우리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이른바 여당 쪽에서 늘 폄하하는 벼락치기 공부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선제 타격, 선제 공격, 킬체인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수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뭐 하십니까?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 수단에 의한 이 평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더 이상 이런 국민 불안 끼치지 말고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뿐 아니라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 강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비판이 이어지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윤석열 후보의 말을 거들면서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예방 타격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방 타격은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영변 원자로 폭격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후보가 오늘 답변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선제 타격 그것은 진짜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이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먼저 때리는 것이 방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이렇게 느끼실까요?
윤석열 후보 말보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훨씬 간결하면서 다가온다. 그게 맞고 틀리고 간에 그런 느낌 가지실까요? 뭐 이준석 대표가 워낙 뭐 설명도 잘하고 말솜씨도 사실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좋은 편이죠. 이제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대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니까 아니 지금 북한이 공격도 하는데 선제 타격에서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윤 후보가 얘기했던 건 아까 소위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가 불가능한 일단 발사해서 수도권에 도달하는 게 1분밖에 걸리지 않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맞고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이 됐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응들을 보면 마치 전쟁 위험이 없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 말한 것처럼 무슨 예방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한 얘기인가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 대응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분단 현실이 분단된 이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정법이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선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민감하게 그리고 최근에 멸공 논란까지 있던 마당이라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어떻게 더 번질지는 뉴스파이트가 따라붙어 볼게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요. 어떤 인물이 한 발언이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얘기입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좀 차별화를 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거기에 덧붙여서 희생자 프레임까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실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하면은 지난달에도 말실수가 2번이나 있었어요. 뭘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윤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간에 반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최순실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둘 다 말실수였죠. 아무래도 이런 말실수, 실책이 선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대표의 품격, 언행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뭔가 치켜 세워주고 뭔가 위하려다가 뭔가 지금 헛발질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한 그런 대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차별화 선을 긋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나 선대위나 이런 분들은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판의 소리가 큰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어땠든 간에 좀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념 자체가 흔들렸다는 건데 먼저 윤영찬 의원이 나섰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현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했었고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이낙연 캠프 있었죠, 네네. 네, 그 캠프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 말을 들으니 아연실색한다. 이런 식의 내분을 조장하는 말이 도대체 선거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게다가 사실과도 다르다는 거죠. 본인이 네. 이제 청와대 수석이었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성정이 아니다. 이렇게 일가를 했고요.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 이 말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나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 같은 민주당 내 당내 대표가 얘기했다? 믿기지 않는다. 개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저런 말을 안 하죠.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일이 있으니까 저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해도 지금 화가 날 판인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정권 하에서 탄압받았다? 지금 이게 말이 돼? 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반응도 궁금해요. 백성문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뭐 짧게 정리하면 어이없답니다. 어이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정치인이 어떤 정부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받으면 그게 탄압입니까?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수사를 받았으면 그게 탄압이에요? 지금 그런 취지시잖아요. 송영길 대표 얘기가.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 그 관련해서 공소법 위반으로 어쨌건 대법원까지 가서 기사회생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검찰은 그냥 늘 정치 검찰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은하 대변인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다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왜 이 시청자분들은 그런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당선이 돼도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펴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은 단순 생각으로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날 아침 조간에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이재명 후보 사실상의 정권 교체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정권 재창출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근데 왜 정권 교체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정권 교체 여론이 50% 가만수를 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정이라든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정권 재창출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친문재인계로 분리되지 않아서 문재인계하고는 좀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송영길 대표의 탄압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다가 네.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정책적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을 듣는 이낙연 전 총리가 맞겠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원팀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있잖아요. 배종찬 소장님, 네. 송영길 대표 이 발언은 자충수가 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원 게시판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고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당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받았다? 이 발언은 어떤 파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발끈하겠지만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상황을 볼 때 아연실생할 수 있죠. 탄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현 정부와 차별을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좀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에서 좀 약간 소외되지 않았냐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탄압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과한 거죠. 네. 지나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였다. 뭐 그런 정도로 순화했으면 일견 확 다가오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후보도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네. 방송에 출연해서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당했다 이런 취지로 네.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도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지금 벌써 당 내에서부터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인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낙연 후보에게 있었던 이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벌써 발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대선 전국의 뜨거운 감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윤석열 후보가 제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관련해서요. 먼저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이거 이준석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는 적어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처음에 개편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그렇죠. 네. 조금씩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는 큰 무리가 없는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어떤 내놓는 발언 같은 걸 보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야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냐 이준석 아바타냐 뭐 이런 공세도 있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게 내 생각이 무슨 반영된 게 아니라 후보가 생각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 말미에 보면은요, 이준석 냄새가 많이 나는데?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개편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후보가 이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본인의 결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사실 이걸 젠더 갈등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각을 좁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여성가족부라든지 뭐 통일부 이런 것들 부처 간의 어떤 뭐 통합이랄지요 아니면은 뭐 새롭게 개편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새롭게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완벽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여성단체를 위한 여성부 아니냐.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냐 아니면 보완이냐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이 부처 이름에 청소년도 넣겠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일까요? 청소년이 안 들어가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도 지금 실시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배종찬 소장님. 네, 폐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1.9%, 반대가 38.5%니까 전체 여론만 놓고 보면은 폐지에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남성, 20대, 30대 남성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했지? 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또 사건도 있었죠.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양윤선 평론가 이야기대로 여성의 또 권위를 올려놨냐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역할이 재조정돼야 된다 이런 비판에 도마 위에 올라 있으니까 이게 뭐 남심을 자극해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의 전략 아니냐 이런 또 지적과 비판도 있지만 여성가족부도 이런 여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 못했다. 네. 통일부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정부 조직 재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여론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애초에 물론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7줄 딱 한 문장만 SNS에 올렸지만 이게 파장이 커요. 일단 쏘아 올렸어요. 대선 전국에.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이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배경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위 뭐 젠더 간의 갈등에 관련된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2030 남성들은 젠더 이슈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가 제대로 하지 역할을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공감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가부 폐지하면 그럼 뭐 할 건데? 그 뭐 할 건데 안 써놨잖아요. 7자로.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써놓은 이유는 어떻게 할지 다 알아서. 국민들이 다 알 거다. 2030 남성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7자로 딱 던져놓는 것만으로도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소위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를 두고 지금 여권에서는 갈라치기냐, 성별 갈라치기냐, 남성, 여성 갈라치기냐 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마치 표면화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닌가요? 저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yes, no,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이 상황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 여론의 요구는 그래서 후보의 입장이 뭐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냐? 유시민 전 이사장도 뭔가 이재명 후보가 야근 꾀를 쓰고 있다. 딱 부러지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 안 밝히는 게 참 야근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입장을 안 밝히는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입장을 밝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폐지에 반대한다, 개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정부 부처가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다면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한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극단적일 수 있다라는 사고의 인식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 정부 부처를 폐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해경 폐지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물론 여가부가 모든 일을 잘했고 특히 이제 뭐 장관의 부적절한 어떤 실언이라든가 그 미온적인 대처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았던 점은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중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주 여성 뭐 노동인권 문제라든가 뭐 다문화 가정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일가정 양립부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그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서 또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에 만약에 국토부는 그럼 일을 잘했느냐? 그럼 국토부도 일을 잘 못했다. 그럼 국토부도 폐지할 것이냐? 기재부도 일을 잘했느냐? 이렇게 하게 나면 다 방법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 해당 부처의 어떤 잘못된 점은 비판할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처방법으로 폐지라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폐지가 아니라 개편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다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반대라고 하자니 또 2030 남성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이걸 지금 뭔가 자꾸 얘기하면 자꾸 꼬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을 저지른다 뭐 요 정도로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원론적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없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옳고 그르냐에 다툰 문제보다 표를 생각을 하면 한쪽을 확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또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2030 남성 지지율 얻는 것에도 약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는 달리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기는 대신에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를 올려서 댓글이 막 1,800개가 달리고 분명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 전략으로서 효율적이어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게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청년들이 그럼 왜 이렇게 여성, 남성 갈등이 생겼는지를 봐야 된다. 저성장, 거기서 오는 기회 부족. 또 양극화 이런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걸 선거에 이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또 의견을 보탰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공약은 후보 각자의 생각이니까 공약 자체를 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7글자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 폐지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네거티브 또 안티 선거 정책에 대해서 모르핀에 비교를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모르핀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맞으면 효과는 반짝하지만 진짜로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꾸준한 운동 그것이 이제 우리 국가에도 필요할 텐데요. 선거나 국정 운영에 그것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결국은 큰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뭐냐면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에서 보면 여성도 찬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대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여론인 거지 이걸 젠더 이슈다.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기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의 부처 기능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성적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젠더 이슈로 몰아간다. 그러면 남심과 20대, 30대 특히 남심을 잠깐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성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반입니다. 네. 이건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분들 보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여성분들 답변자 중에서도 찬성이 40% 나왔다는 게 사실 유의미하잖아요. 이게 마치 찬성은 10% 또는 한 자릿수, 나머지가 다 대다수 반대다 하면 이게 정말 젠더 갈라치기, 남성, 여성 갈라치기 전략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상당수 유의미한 퍼센티지로 찬성,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니 이거는 앞으로도 대선 전국 50여일 남은 대선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2030 이번 세대는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 마음을 누가 잡느냐 여기 경쟁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 18세 이상 29세 이하, 39세 이하 해서 2030의 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선거일이면 당신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위를 차지한 게 이재명 후보 27.7%고요. 네. 2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습니다. 20.2%. 그리고 3위가 윤석열 후보 16.2%였는데 이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안 후보의 어떤 약진을 보면 이게 조금 분명히 좀 선명해 보이는 게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 안철수 후보는 8.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다 무려 11.6%포인트가 지금 상승한 거죠. 요 시기가 언제였냐? 이제 이 투표 시기가 네. 보면은 이게 1월 7일에서 9일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올라오고 이 멸공 논란에 그 윤석열 후보가 가세한 그 시점과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 바로 뒤에 10일, 11일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20과 30이 많이 좀 갈리는 모습이에요. 20대 이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3%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2위가 안철수 후보 21.3. 그리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작은 차이로 이병 후보가 19.7%를 획득을 했는데 그리고 30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이재명 후보가 38.8%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짚어야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앞서 한길리서치는 여론조사는 일단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를 격차를 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은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한길리서치 거, KBS가 보도한 한길리서치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길리서치를 보면, 한국리서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리서치를 정정할게요. 한국리서치를 보면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지난해 12월 20에서 22일까지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2030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니까 2030. 여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올해 1월 7일에서 9일 날 조사한 거랑 크게 물론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일단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안철수 후보 보세요. 지난달과 이번 달 초에 비교해 보면 한 20일 정도 차이인가요? 20일 만에 요 20일이 사실 국민의힘 내용 수습되는 그 기간 거의 겹치잖아요. 지난달 21일 날 이준석 대표가 박차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11.6%포인트가 상승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한국 리서치 조사 보니까 7.8%포인트 하락했고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여주세요. 리얼미터는 1월 10일에서 11일 앞서 우리 홍종선 기자님이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갈등 봉합된 게 1월 6일이에요. 목요일. 1월 6일 목요일 날 봉합되고 그로부터 나흘쯤 지난 뒤에 이틀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연령별 지지도에서 2030입니다. 여기도 만 18세에서 29세. 30은 지금 후반부는 없어요. 자, 만 18세, 29세, 그리고 30세. 자, 만 18세, 29세 먼저 볼게요. 만 18세, 29세를 먼저 보면 약간 갈립니다. 만 18세에서 29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3%, 안철수 후보 21.3%, 이재명 후보가 19.7%, 30대 볼게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8%입니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8.9%, 안철수 후보 15.7%. 수치만 우리는 시청자분들 또 저도 그런 일반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이 일반인들은 수치에만 눈길 가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저 수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그러면 20대, 30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긴 했지만 또 이준석 대표와 파동이 일단락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거든요. 자, 어느 조사이든 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20대,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의 마음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20대 표심, 30대 표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는 가지고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내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얻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2030이 아직도 현 정부의 여당 후보에게 마음을 못 주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은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면접원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시소를 벌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도전. 도는 뭐냐면 도덕성인 것이거든요. 가족 리스크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별로 가족 리스크 없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가족 리스크만 있으면 윤 후보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20대, 30대. 그 20대, 30대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후보가 가져가는 거죠. 저는 뭐냐? 이번 대선은 이익을 주는 선거입니다. 이익을 받아야 유권자가 받아야 되는 선거인데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이 있죠. 의사죠. 또 IT 전문가죠. 그래.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지도자인지 어떤지 몰라도 전문가인데 이 평가를 받으니까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에서 흔들리면 안 후보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일단은 반사 이익으로 대변되는 그렇게 표현한 것도 언론들은 많습니다만 지금 표를 2030에서 상당 부분 흡수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최근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하는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이게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여요. 매번 모든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산핵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1위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로 간 적도 있었고 그게 어차피 좀 일장춘몽같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이런 사람들 나한테 와라. 또 그러니까 결국 양비론 기반의 안티 정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지지율 빠질 겁니다. 폄하도 이런 폄하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장춘몽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번 대선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거의 지지율이 겹쳐가는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나 마나 했는데 그때 대선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중간에 선거할 때 보면 항상 안철수 후보가 한번 상세가 오는데 나중에 결국 꺾인다. 나중에 꺾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도 그렇고 결국은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권자한테 잘 안 먹히는 거다. 이제 결국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 지지율 오른 거 우리 후보한테 갔던 거 잠깐 넘어가 있던 거고 이거 다시 넘어오면 어차피 의미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얘기를 했어요. 좀 의미심장한 제안이라고 할까? 안철수 후보는 양보를 안 해야 할 때하고 양보를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양보했죠.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또 양보를 했죠. 2012년에. 그런 거는 양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양보를 하고 최근에 보시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정작 양보해야 될 때 이럴 땐 양보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정권교체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또 분위기 보니까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양보 타이밍에 대한 지적도 한 발 더 붙였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여당의 분위기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서 깎아내리고 공격은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고도의 전략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적대적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달리라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공격하는 모두가 민주당에는 중도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경계는 하고 후보로서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경계는 하나 아주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세의 전환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저기 쓴소리 잘하기로 소문난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급상승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 한계 없잖아요. 가만히 계셨잖아요. 우리 당의 적전 분열 내지 우리 당의 그 어떤 혼란상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소나기가 오니까 다른 사람 나무 집 처마 밑에서 일단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하신 거는 사실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복원력을 다시 되찾고 지지를 회복한다면 즉각 또 그 달라질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요.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에 진짜 이 지지율,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진짜 안철수 후보 본인의 개인기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세리,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중도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까지 흡수 가능, 흡입 가능하고 또 세대 기반을 보면 2030 있잖아요. 또 그리고 조금만 보수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작동시키면 또 60대 이상도 일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 기반도 보면 영남이에요. 부산. 그래, 그러니까 부산이네. PK 지지층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분석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심, 개인적인 감정. 네. 안철수 후보 너무 싫어, 안철수라는 사람 싫어,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의 여론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일 수도 있고 안철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선 시기가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단일화 얘기는 계속해서 뭐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계속해서 군부를 뗄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 관련 안철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 대표가 다시 2030 지지율이 윤 후보 쪽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정책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진심을 국민께 전하는 그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화 조짐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묘하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단일화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국교체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를 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태도가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안철수 대표는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후보가 저 단일화할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본인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지지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저 단일화할 건데요. 이런 얘기는 어차피 후보가 지금 꺼낼 타이밍 자체가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위 중도 보수층의 압박이 커지면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가 이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 여부를 후보들한테 물어서 단일화할 건데요라고 얘기하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국면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대목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 사람이 공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데 누굽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일각에서요. 홍준표 의원과 이 안철수 후보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지난 3일입니다. 지난 3일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귓속말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후보가 작년부터 홍 의원에게 계속해서 그 청년의 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찰스형이라는 아이디로 저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님처럼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게 되나요? 하고서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오세훈 시장과 이 안철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 국면에서 물밑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었다. 네. 이런 관측을 내놓으면서 이 두 사람의 공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준석 대표가 한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거간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거간꾼이라는 게 결국엔 당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맞붙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정치 고수인 홍준표 의원이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 구단이라 불리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고지고대로 고분고분 들을지 그것도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최근에 조금 달달한 관계도 보였고 해서 앞으로 공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님께 한 수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홍준표 의원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원론적인 말씀 드리죠. 정치인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같이 좀 정치적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당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당 선거 운동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확실한 걸 지금 방송 보면서 확실한 걸 좀 얻고 싶어 하실 테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저 말은 공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봤냐 얘기다. 관심 끄세요. 이 말입니까? 공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하.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공조라는 거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조를 하려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시든가 탈당해서 일로 오면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데 어떻게 공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는 당이 다른 상황에서 공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정치 선배로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인 거고요. 네. 뭐 공조라고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나중에 후보와 뭐 단일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안철수 뭐 후보가 뭐 전격적으로 합당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뭐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네. 앞서 우리 양윤선 평론가님의 그 전망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 뭐 도와준다거나 밀어준다거나 그런 그림 나오면 또 한번 뒤집힐 거예요. 대선판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혹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든 합당이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야권에서의 여권에 대한 공세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지난 대선을 기억을 떠올리시면 문재인 그 대통령 그때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3자가 나왔었거든요. 그 나머지 2명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합쳐진다. 그래서 중도 보수표를 모두 야권 후보가 흡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윤 후보가 앞설 때는 얘기가 없었다. 여론조사 순위가 바뀌니 정치 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 그 자체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나마 좀 달달한 모습도 보여주는 홍준표 의원인데 여전히 이 사람한테는 까칠하다면서요. 누굽니까? 홍종선 기자님. 윤석열 후보의 대해서입니다.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창이죠. 청년의 꿈에서 또 나눈 대화인데요. 한 누리꾼이 묻습니다.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표가 고프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병들의 어떤 처우도 개선하고
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은 해보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20대 미필 남성들에 대한 포퓰리즘 전략 같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 공약 헛소리 이렇게 반응을 내놨고요. 또 다른 누리꾼이 요즘 윤석열 후보 좀 행보가 가볍고 유치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이 급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한 후보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연필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공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논해야 될 대선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일가를 한 건데요. 그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또 이 병사 200만 원 공약도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공약 이것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요즘 어느 후보도 할 거 없이 내가 대통령 되면 지원해 줄게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배 소장님. 네. 저는 이런 걸 본다면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의 공조도 저는 열려 있다. 왜냐하면 당을 합치는 그런 공조는 힘들 수 있지만 단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되는 과정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당 내에 기반이 없는 안 후보로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기댈 수도 있거든요. 멘토 역할 이른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공조한 것이 본인에게는 더 큰 정치적 경쟁력을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모른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상황,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까칠한 걸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달달할 수도 있겠다. 공조할 수도 있겠다.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홍준표 의원한테 그 공약 헛소리라고 혹평을 들은 윤석열 후보가 근데 또 한 줄짜리 뭔가 공약을 내놨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또 군 장병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런 한 줄 공약을 냈잖아요. 이 짧은 길에 익숙한 2030 세대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야말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이 짧고 간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 이슈 파괴력도 있어가지고 이게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까지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한 줄은 아니고 한 줄에 못 담아냈나 봅니다. 세 줄에 담아냈는데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그리고 9시 영업 제한 철회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이렇게 세 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윤 후보가 전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이다. 아무래도 좀 무리한 이게 방역 패스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지하철은 타면서 이게 뭐 백화점은 거리 두기도 되는데 왜 백화점은 안 되냐. 정치 방역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론의 향배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대통령 당선돼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큰 이 어젠다뿐 아니라 지금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지난 8일에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이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집과 가까운 곳이고 아침 일정이 없어서 밥상 물가라든가 방역 패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방역 패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 이제 현장 점검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좀 부실하다, 미진한 준비였다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집과 가까운 곳은 아니었고 바로 지하에도 마트가 있었는데 멀리까지 갔다는 점과 이 지점이 하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 마트라고 합니다.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마트 기준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만 적용이 되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2,4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 방역 패스를 점검하러 갔다라는 것은 실무진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점은 뭔가 해프닝일 수 있어요. 뭔가 저쪽 딱 봐도 대형 이마트니까 가면 이런 대형 매장 방역 패스 있어야만 들어온다는 거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리려고 갔는데 그게 영업 제한 받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뭔가 실수를 할 뻔했다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입구 서울 지역을 순회하는 중이에요.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니다.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사실 치명적인 실수를 본인이 얘기하면서 멋쩍게 웃었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홍종석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발 서민의 대중교통 좀 타고 다녀봐라. 지도자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 보여주기 싫어 하지 말고 왜 저런 걸 타봐야지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4호선 타고 해역에서 또 갈아타서 2호선 타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이거 내릴 때가 됐는데 자리가 났냐고 털썩 그냥 앉았는데 시민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을 하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멋쩍어는 분명히 했고 우리 이런 데서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사진 찍히면 노약자석도 모르냐, 임산부 배려석도 모르냐,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가 2013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적잖이 오래 시행이 된 건데 이것을 뒤를 잘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모르느냐,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이른바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하셨어요. 왜냐하면 앉아 계시던 여성분들도 이제 지금 몸이 힘드신 분들이 앉으실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그 임신부들 요런 이 태그를 나눠주잖아요. 그걸 이제 가방에 부착한 분 보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 성숙된 지하철도 많이 좀 이용을 해보세요, 후보들이. 일회성으로 지하철 카드 얼마지? 그때 참모들한테 묻지 말고요. 그런 것도 좀 얼만큼 살고 있는지 이 국민들이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의 실수 아닌 실수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거 멸콩 논란이라 불러야 돼요? 멸공 논란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시태그 사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손정혜 변호사님 해시태그가 뭔지 살짝 풀어주시고 가세요. 저는 해시태그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지 해시태그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시태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논란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시태그, 저렇게 우물정자에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면 또 그 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검색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단어만 또 계속 팔로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인데 이게 사실 해시태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지난 8일에 이제 장보기의 진심인 편 이렇게 SNS 글과 사진이 올라왔고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에 대한 해시태그가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앞글자만 읽으면 달, 파, 멸, 콩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멸공 논란 이런 것들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 논란에 가세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에 대한 이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런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그러니까 직접 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서 본인 SNS 홍보 계정인데 본인은 달지 않았으니 그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홍보팀에서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보고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저 SNS 보여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우물정자처럼 생긴 걸 해시태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랫부분 보면 달려 있잖아요.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지난 8일 SNS에. 근데 안 달았대요. 그럼 누가 달았어요? 윤석열 후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를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은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를 하시는지. 글쎄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동문서답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 해석을 보면 백성면 변호사님 앞에 지금 저 기자가 2개의 질문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앞에 해시태그 답변은 안 하고 뒤에 세대 포이론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같은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은 후보들의 SNS는 보통 후보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보좌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멸공과 관련해서 일단 정영진 부회장이 올리고 나서 해시태그를 처음에 단 건 정영진 부회장의 일을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소위 저격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일단 재밌게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릴레이로 뭐 다른 의원들도 따라하고 멸치콩 이걸 따라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젊은 보좌역들과 함께 하면서 좀 이깔스럽게 멸치와 콩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는 뭐 달아본 적 없다. 선을 그으신 것 같은데. 예. 그 해시태그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본인의 글을 분류한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역들이 후보에게 조력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능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우리가 지금 두 후보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제 나란히 두 후보가 눈길을 끄는 복장을 했어요. 먼저 그 얘기 해보기 전에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정책 제안 1호 발표가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 또는 방과후 교육. 거동도 불편한 이 방호복을 입고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복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후보 모두. 네, 평소 복장과 다르죠. 먼저 보신 이재명 후보는 스티브 잡스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 재키, 그리고 여기 볼에 보시면 살구색 무선 이어폰, 마이크 하고 본인 이제노믹스라고 하죠. 이재명 이코노믹스 신경제 정책을 마치 어떤 기업이 사업가 전략 발표하듯이 그렇게 무대를 누비면서 저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들 어느 분들이 힘들까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 찾아갔는데 복장이 가장 최고의 어떤 높은 D레벨이라고 하죠. 저 방호복을 입고 그 어려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후보들 정말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보여주기식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